어머니, 여기서 딱 일주일만 계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도준아, 내가 버린 건 이 애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란다. 500억을 숨기고 살던 어머니를 외딴 섬에 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깔보았던 그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아들의 전 재산이 하룻밤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던 그 남자가 3년 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멀어 바늘기도 꿰지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피투성이 손으로 바늘을 집어든 아들. 어머니는 그 거친 손등을 만지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서해 끝자락의 낙도 선착장에는 한 노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그 빗속에 서 있던 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임사순, 78배 그녀는 평생을 기워 입은 무명 옷차림에 굽은 허리, 짓무른 손가락 사이로 낡은 보자기 하나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아들 도준이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42, 깔끔한 포마드 머리에 명품 수트를 걸친 IT 벤처기업 대표. 그가 어머니에게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딱 일주일만 계세요. 미국 지사 서류 정리만 하고 금방 데리러 올게요. 금방이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사수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 거짓이 서려 있다는 걸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짓무른 손끝으로 아들의 수트 소매를 잡았지만 도준은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바늘에 수천 번 찔리고 뜨거운 물에 불리고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 그 손을 아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일고 사순의 작은 체구가 빗줄기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졸업식 사진, 창업 기념 사진, 명절에 억지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손가락 하나로 지워지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선착장에 홀로 남은 사수는 아들이 마당에 던져두고 간 보자기 뭉치를 천천히 주워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갯바람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섬마을 유일한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요? 사수는 대답 대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는지 가게 주인은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사순의 발치에는 아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치매 진단서와 부양 포기 각서가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이 섬에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도준은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파렴치한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보자기 안에는 헌 천조각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혼을 담아 수놓은 수십억 가치의 비단 자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자수 명장. 그것이 사순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사순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폐가나 다름없는 고향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는 작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다 훨씬 무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도준아, 내가 버린 건 이 애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란다. 사수는 섬집 문을 걸어 잠그고 보자기 매듭을 풀어 그 안에 숨겨둔 로펌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해라. 내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 한 통의 전화가 도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의 도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그 6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으실 겁니다. 서울 강남 한 허름한 인력사무소 앞 플라스틱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갈라진 입술, 며칠은 감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카락. 그 남자가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들이마시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한도준. 불과 반년 전까지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IT 벤처기업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도준의 눈앞에는 자신이 한때 소유했던 40층짜리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유리벽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건물의 로비에 발 한 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조차 한때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던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딩 외벽의 대형 전광판에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임사순 명장, 500억대 자산사회 환원, 전통문화장학재단 설립. 도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환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낡은 무명옷만 고집하던 어머니가 그토록 구부정하던 허리를 곧게 펴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에 라면을 꾸역꾸역 삼켰지만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도준을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노숙자로 오인받은 것입니다. 도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전을 돌려줄 자존심도 고맙다고 말할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 묻은 손으로 동전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도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 대신 낡은 자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준의 20살 생일에 직접 수놓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비단실로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작은 연꽃 문양. 그때는 창피해서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이 팔찌가 이제는 도준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빌딩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고 어머니의 창문을 올려다보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빌딩 최상층,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빛을 떼면 도준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일까? 어머니가 혹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걸까? 하지만 그는 감히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섬에 홀로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빗속에서 보자기를 껴안고 서 있던 그 작은 등, 그 등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 도준은 멀리서 그림자처럼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빌딩 앞 화단에 떨어진 낙엽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건물 앞만큼은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도준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수는 최상층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빌딩 아래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감싼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제 돈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도 포르쉐도 명품 수트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어머니가 새벽에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밥상 위에 놓인 숟가락 하나, 그리고 밥 먹었니?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고운 비단 자수, 인력사무소 앞에 쭈그려 앉은 아들과 최상층 창가에 선 어머니, 완벽하게 뒤바뀐 두 사람의 자리. 도대체 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도준의 쉰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준이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아들을 무너뜨려야만 했는지,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도준의 비극은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도준의 회사가 무리한 해외 투자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남아 데이터 센터 사업에 회사 자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현지 파트너의 사기로 투자금 전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고 도준의 얼굴에서는 점점 여유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은 투자자 모임에서 귓가를 스치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한 대표, 자네 어머니가 꽤 단단한 쌈짓돈을 가지고 계시다며? 도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낡은 무명옷에 기운 보자기만 들고 다니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파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준은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옷장 뒤, 이불 밑, 손에 닿는 것마다 허겁지겁 뒤집었습니다. 그러다 벽장 안쪽에서 오래된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리저리 시도한 끝에 금고가 열리는 순간 도준은 그 안을 보고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가득한 것은 괴상한 무늬가 수놓아진 천 조각들, 오래된 보자기들 뿐이었습니다. 미친, 이게 뭐야? 쓸모없는 헝겊 따위를 금고에 넣어두다니. 도준은 그것이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장의 자수 작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세계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능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준은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법적 후견인을 자처하고 어머니 명의의 유일한 자산인 인사동 건물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준은 법무사를 매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뒷돈을 건넸습니다.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기 서류까지. 가짜 서류 뭉치가 도준의 서재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고향 섬으로 보내는 요양계획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적어도 도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동 건물의 실제 소유권은 이미 오래전에
전통문화 신탁에 묶여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탁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사순이었다는 것을요. 도준의 아내 체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만 조용히 치우면 수백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진짜 끝이에요. 체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양심의 가책이 가슴 한편을 찔러왔지만 당장 내일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양심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렇게 도준은 어머니를 배에 태웠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사수는 낡은 보자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이 보자기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단다. 도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보자기를 마당 구석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오래된 보자기가 진흙 위에 떨어지며 매듭이 풀렸고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 사수는 마당에 던져진 보자기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진흙을 털어내고 매듭을 다시 짓는 손끝이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강석주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가 적힌 종이. 사수는 아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산관리 위임장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순간이 올 것을 알고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춰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토록 철저했습니다. 사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석주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해라. 내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 한마디에 강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도준이 위조한 서류들은 이미 강 변호사가 사본을 확보해 둔 상태였고 인사동 건물에는 즉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준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부동산과 법인 지분에도 동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자산은 어머니의 신탁 자산이었고 도준은 그저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도준이 서울에 도착해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는 정지되었고 포르쉐 리스 대금은 연체 처리되었으며 펜트하우스 보증금 반환 청구서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도준은 미친 듯이 전화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행, 변호사, 회계사,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같았습니다. 임사순 명장님의 요청으로 진행된 법적 절차입니다. 명장. 그 단어가 도준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명장이란 말입니까? 도준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섬집의 낡은 마루 위에 사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조차 쓰지 않은 채 침침한 눈으로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비단 위에 꽃을 피워내는 솜씨.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선홍빛 피가 맺혀도 사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를 천에 스며들게 하여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완성해냈습니다. 피와 실이 뒤섞인 꽃. 그것이 사순의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사람, 아픔을 삼키고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지독할 정도로 강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급정거한 포르쉐 안에서 도준이 핸들을 미친 듯이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내 카드가 왜 정지되는 거냐고. 어머니의 안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섬에 혼자 남겨둔 어머니가 밥은 먹었는지, 비를 피할 곳은 있는지, 도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장 결제일이 돌아오는 펜트하우스 월세와 포르쉐 리스비뿐이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돈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것이 한도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도준의 고함 섞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석주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초반 로펌 대표이자 사순의 자산관리인. 강 변호사는 스피커폰을 켜놓은 채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준의 욕설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강 변호사의 표정에는 주름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준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협박을 해도 사정을 해도 강 변호사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차갑지만 정확한 그 말 속에는 사순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도준을 향한 깊은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아내 체리. 도준의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체리는 백화점 명품관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고른 가방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드 정지 소식에 체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내팽개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기 보석함부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루비 반지, 사파이어 귀걸이. 결혼 이후 남편의 돈으로 사모은 것들을 여행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자기 짐부터 챙기는 사람. 체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도준의 비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자마자 경쟁업체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준의 비리 장부를 복사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3년간 허리를 굽혀가며 대표님을 외치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준 곁에는 진심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도준이 섬에 버리고 온 그 사람만이 유일했습니다. 섬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수는 텅 빈 마루에 앉아 오래된 보자기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준이 어린 시절 입었던 베넷 저고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소매, 주먹만 한 몸통. 사수는 그 작은 옷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울어왔으니까요. 사순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흉터, 염색약에 물든 자국, 뜨거운 다리미에 대인 화상 흔적.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을 키워낸 증거였고 한 땀 한 땀이 아들의 유학비와 창업 자금이 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십억짜리 자수를 놓았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단 아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을 내려다보며 창피해했습니다. 사수는 자수 틀을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바늘 끝은 예리해야 하고 실은 유연해야 한다. 그것은 자수의 원리이자 사순이 믿는 인생의 원리였습니다. 예리함과 유연함, 단호함과 사랑, 아들을 무너뜨리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도준이 들이닥친 채권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한때 그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도준이 이제는 구두 앞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순의 지시에 따라 파산 통보서를 직접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 위에 찍힌 어머니의 인감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사수는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린 뒤였습니다.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섬집 마루에서 사수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섬 아이들이 낮에 두고 간 천조각 위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전당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명품 시계를 풀어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내민 돈은 고작 35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시계의 마지막 가치가 그것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1,000원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의 인물들은 위기 앞에서 각자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피로 꽃을 수놓았고 누군가는 돈을 잃자 사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더 깊은 구렁텅이로 뛰어내리거나. 도준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손에 쥔 도준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갚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섬에 버린 죄책감보다 당장 자신의 생존이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아내 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체리야, 짐 싸. 내일 새벽 비행기로 나간다. 전화기 너머로 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나긋나긋한 어조였습니다. 여보, 알겠어요. 공항에서 만나요. 도준은 새벽같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국장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광판에서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도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공항 라운지 텔레비전에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은 그 자막을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체리는 이미 이틀 전에 출국해 있었습니다. 도준의 비상금 전액을 들고 내연남과 함께 동남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것입니다. 도준이 공항으로 오고 있을 때 체리는 이미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그 나긋한 목소리는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도준은 공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하고 처량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자신을 아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버린 것입니다. 아니, 더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돈까지 챙겨서요.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다가선 도준의 앞을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한도준 씨,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 변호사가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 변호사는 도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수개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순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해 검찰에 넘겨둔 상태였고 도준이 어머니를 섬에 버린 그날 출국 금지 요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도준이 도망치려 할수록 올가미는 더 조여들었습니다. 도준은 공항을 빠져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압류되었고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지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발걸음은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구석 박스를 깔고 누운 노숙자들 사이에 도준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명품 수트의 마지막 단추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지만 주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 도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사순이 바다에 던진 전화기가 어딘가 바닷속에서 울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요. 같은 시각 섬집에서 사수는 강 변호사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막혔다는 것,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것,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 사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이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해라. 내 아들이 아니라 범죄자로 처리해. 강 변호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수술이었습니다. 살을 도려내야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야 아들이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사수는 믿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도준은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인맥, 신용기록, 한도준이라는 이름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자비 없이는 단 1원도 만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준은 분노에 차서 어머니를 찾아 섬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었을 때 남아있는 것은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배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2만 원. 고작 2만 원이 그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준은 미친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준 씨,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섬으로 가실 때 보자기 안에 현금 카드를 넣어두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보자기를 열어보았을 것이고 그 카드로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보자기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 보자기 속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동아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 보자기를 마당 구석 진흙 위에 내던졌고 빗물에 쓸려간 카드는 이미 시궁창 어딘가로 유실된 뒤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거기까지구나.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슬픔. 이제 도준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어머니에게 가는 것.
그것이 사순이 아들에게 설계해 놓은 참회의 길이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아래에 또 바닥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것을 온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도주는 무작정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배삭 2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도 없이 남의 차에 손을 대는 행위는 오해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던 건달 서너 명이 도준을 둘러쌌습니다. 야, 이 미친놈이 남의 차를 턴다. 변명할 틈도 없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갈비뼈를 감싸 쥐고 바닥에 쓰러진 도준의 머리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입안 가득 고인 피를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벌인가?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간신히 배삭을 모아 섬에 도착한 도준은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대문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노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사순 할매, 진작에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모셔갔어. 넌 그 불효자 아들이지?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금한 움큼을 도준에게 뿌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대야에 물을 떠와 도준의 머리 위로 끼얹었습니다. 이 섬에 내가 밟을 땅은 없다. 이 페류나야. 도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얼굴의 상처에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주민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섬에서 얼마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마다 이웃집 아이들 옷을 기워주었다는 이야기, 제사 때마다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 독거노인들에게 몰래 쌀을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 도주는 그 이야기 중 단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텅 빈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통 자수 전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사순의 작품 앞에서 탄성을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흙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순간 어머니는 생애 가장 눈부신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도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순의 전시회가 화제를 모으면서 그녀의 과거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아들의 폐륜 사실을 파헤친 것입니다. 500억 명장의 아들, 치매 노인으로 위장해 침몰을 섬에 유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IT 업계에서는 도준의 이름이 금기어가 되었고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까지 방송에 나와 도준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을 다녔지만 간혹 알아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준은 점점 더 어둡고 좁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배고픔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주워 먹었고 컵라면, 국물을 얻어 마시다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산이 올라와 목이 타들어갔지만 약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쓰레기통 뒤에 쭈그려 앉아 찬밥을 씹고 있을 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식당을 돌며 남은 밥을 얻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준은 비닐봉지에 밥을 담아오는 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우리 학교 앞에 오지 마.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도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힘겹게 아프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학교 앞이 아니라 2블록 뒤의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주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차려주던 그 소박한 밥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굶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뉴스 하나가 도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사순이 전시의 수익금 전액인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통문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도준이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던 것, 결국은 상속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은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생 펜과 키보드만 잡던 손으로 삽을 쥐었습니다. 자루가 물집 위를 긁을 때마다 비명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저녁이면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양말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쳤지만 병원비가 없어 소독약도 바르지 못한 채 비닐봉지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사수는 강 변호사를 통해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비틀거리는 도준, 피투성이 손으로 라면을 집어먹는 도준, 폐건물 처마 밑에서 웅크려 자는 도준. 사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더 굴려라. 뼛속까지 시려야 죄를 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사순의 두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식당에서 밥을 퍼주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도주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굽은 허리, 짓무른 손, 국자를 쥔 손가락.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하고 이불 속에서 입술만 달싹거리며 엄마, 엄마. 40이 넘은 남자가 흑투성이 이불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 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도주는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진짜 무너진 것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던 어느 오후 도주는 현장 감독의 심부름으로 근처 자수 공방에 자재를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 비단실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도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수 액자 속의 문양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꽃, 그 새, 그 물결이었습니다. 공방의 주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도준이 자재를 내려놓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임사순 선생님 아드님 아니세요? 도준은 움찔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방 주인은 사순의 옛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안악이었던 자신에게 사순이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지금은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드실 것 하나 드릴게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그녀는 도준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차를 마실 수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사순의 시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유학 자금과 창업 자금을 대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전깃불도 켜지 않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자수를 놓았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돈마저 아들에게 보내야 했으니까요. 선생님의 눈이 그렇게 된 건 어둠 속에서 바늘질을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이에요. 도준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도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믿었던 그 이상 행동들, 물건을 더듬거리고 벽을 짚으며 걷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던 장상들이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 극심한 시력 저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창업할 때 받으신 초기 자금 10억 원, 그거 익명의 투자자가 아니에요.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업 당시 도준은 어디선가 나타난 익명의 엔젤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 가능성을 보고 10억을 투자해 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부심이 도준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앞으로 만드실 모든 작품의 권리를 넘기셨어요. 미래에 놓을 자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품들의 판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계약을 쓰시고 그 돈을 마련하신 거예요. 도준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수 명장에게 작품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손에서 태어날 모든 것을 미리 팔아버렸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통째로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수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아들에게 10억을 건넨 것입니다. 도준이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던 그 회사는 어머니의 미래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틀어막힌 것처럼 숨이 끊겼습니다. 한참을 헐떡이다가 비로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보자기, 그 낡고 때 묻은 천 조각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한 땀 한 땀 수놓은 생명줄이었다는 것. 자신이 짓밟고 지나간 것이 헝겊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과 뼈였다는 것. 도준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공방을 나온 도준은 곧장 강석주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한 도준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꿇어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준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십시오. 강 변호사는 도준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도준은 꿇어앉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건물 맞은편 골목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가 도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순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들의 등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 가느다란 눈물이 고였습니다. 침침한 눈으로도 아들의 등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훨씬 마른, 훨씬 구부정해진 그 등이 사순의 손이 차문 손잡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열고 싶었을 겁니다.
달려가 안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도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주는 더 이상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먼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을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넘어도 끝이 없는 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길 위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도주는 어머니의 자수 전시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시관 관리 업체에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도 경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하겠다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포마드 머리는 흰 머리카락이 섞인 짧은 스포츠 머리가 되었고 매끈하던 얼굴에는 공사장 흉터와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나고 볼이 꺼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 대신 낡은 작업복을 걸친 그 모습은 한때 뉴스에 나왔던 IT 기업 대표 한도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는 이력서의 이름을 흘끗 보았을 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전시관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고 화단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한때 이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던 남자가 이제는 이 건물의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를 짰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꺾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속죄였으니까요. 어머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순이 전시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도주는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먼 발치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굽은 허리, 더 느려진 걸음, 벽을 짚으며 더듬더듬 걷는 모습. 어머니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도주는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비수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주는 전시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혈당과 영양실조가 겹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처치만 받고 강제 퇴원당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서는 도준의 품에는 작은 천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준이 갓 태어났을 때 만들어준 태교 자수 손수건. 도준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품에 안고 도준은 다시 전시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곳이 없었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계단 아래에 박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이불 대신 손수건을 가슴에 올려놓으면 조금은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도주는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찬밥 한 줌을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준 적이 없었는데 가진 것이 찬밥 한 줌밖에 없는 지금은 그것마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시관을 청소하고 밤에는 시장에 나가 박스를 주었습니다. 폐지를 모아 팔면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혀 인터넷에 올라갈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이 초라한 중년 남자가 한때 강남의 IT 거물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도준의 얼굴에서 과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폐지를 팔아모은 돈으로 도준은 시장에서 꽈배기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시장 꽈배기.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갈색 봉지를 들고 전시관 정문으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했습니다. 이걸 임사순 선생님께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비원은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갈라진 손, 며칠은 씻지 못한 얼굴. 경비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 노숙자 출입 금지야. 가가. 봉지가 도준의 손에서 빼앗겨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도준은 경비원이 돌아간 뒤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봉지는 찢어져 있었고 꽈배기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흙 묻은 꽈배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꽈배기 하나 전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준은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전시관 바닥을 닦으며 어머니가 밟을 길을 깨끗이 했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며 어머니가 볼 수 없는 꽃을 대신 돌보았습니다. 도준의 손가락은 더욱 변해 있었습니다. 추위와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굳은 살이 겹겹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도준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토록 혐오하고 창피해하던 어머니의 짓무른 손. 그 손이 이제 자신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흉터, 깊어진 주름, 거칠어진 피부. 그 얼굴은 포마드 머리에 명품 수트를 걸치던 한도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인지도 모른다고. 물리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영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로 기억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어둠 속에서 도준을 붙잡아 준 것은 손목의 자수 팔찌뿐이었습니다. 비단실로 수놓은 작은 연꽃. 어머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 꽃이 아직 도준의 손목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상계단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어머니가 밟으실 계단을 더 깨끗이 닦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매일 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도준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순의 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도준은 전시관 직원들의 대화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던 도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 선생님 마지막 작품이 완성이 안 된대. 눈이 아예 안 보이시나 봐. 사순이 평생의 마무리로 준비하던 은퇴작이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준은 그 말을 듣고 걸레를 놓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자수를 구경하던 시절. 사수는 어린 도준의 손에 바늘을 쥐어주고 실 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넣는 법, 천 위에 첫 담을 놓는 법, 매듭을 짓는 법. 도준은 그때 배운 것들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몰래 잠입하거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전시관 청소부로서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6개월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닦기,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눈이 오면 제설 작업까지 다른 직원들이 꺼리는 일을 도주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직원들이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닦은 바닥은 누구보다 깨끗했고 도준이 정리한 전시실은 티끌 하나 없었습니다. 관장이 도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경비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작은 신뢰가 한 겹 한 겹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전시관 3층 작업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준이 마지막 청소 점검을 위해 올라갔을 때 작업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사순이 홀로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도 바늘귀가 보이지 않아 실을 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끝이 바늘귀를 비껴갈 때마다 사순의 어깨가 조금씩 처졌습니다. 마침내 사순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짓무른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도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도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작업대 앞에 다가간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이 놓아둔 바늘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운 그 감각이 수십 년의 세월을 뚫고 되살아났습니다. 실끝을 혀로 적시고 바늘귀에 천천히 통과시켰습니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실이 깨어진 바늘을 사순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연고 뚜껑을 열어 어머니의 짓무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바늘에 찔린 흉터 위에, 염색약에 물든 자국 위에, 뜨거운 다림 위에, 데인 화상 위에. 도준의 거친 손이 어머니의 상처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참회였습니다. 사수는 아들의 손등을 만져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갈라진 피부, 굵어진 마디. 침침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인지 사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가 대신 수놓아도 되겠습니까?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음성.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맑았습니다. 사수는 긴 침묵 끝에 자수 틀을 내밀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틀을 건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밤새도록 도준은 바늘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두 땀 위로, 세 땀 오른쪽으로. 실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도준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온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비단 위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아들. 사순의 은퇴작이자 도준의 첫 작품인 모자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도준은 완성된 자수 옆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놓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서툰 바늘 자국으로 새겨진 두 글자 사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미래를 팔아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던 것처럼 이제 도주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떠나려 했습니다. 더 머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실 문에 손이 닿는 순간 뒤에서 옷자락이 잡혔습니다. 사순의 손이었습니다. 짓무른 손가락이 도준의 작업복 끝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선착장에서 도준의 수트 소매를 잡았을 때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뿌리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순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국밥 먹으러 가자. 단 한마디. 용서라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국밥 먹으러 가자. 그것이 어머니의 용서였습니다. 밥을 함께 먹자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가 아는 가장 큰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도준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벽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수는 아들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으로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손바닥으로 이제야 바늘 끝이 예리해졌구나. 그것은 자수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사수는 도준을 곧바로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은 다음 날 사수는 도준을 자수 공장의 창고지기로 보냈습니다. 화려한 복귀도 따뜻한 포옹도 없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내가 밟고 올라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자수 공장의 공장장은 사순의 오랜 제자였습니다. 50대 중반 과묵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을 처음 본 날 공장장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일로만 말해. 도준에게 주어진 일은 창고 정리였습니다. 비단 원단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실타래를 색상별로 정리하고 완성된 자수 작품을 포장하는 단순 노동. 하지만 도준은 그 단순한 일에서 어머니의 세계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한 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실 한 타래에 몇 가닥의 올이 들어가는지, 자수 한 점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비단을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손끝이 느껴졌고 실타래를 감을 때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도준은 창고에서 나와 포장실로 옮겨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염색실에서 천연 염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이 되자 기초자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 한 번이 도준에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도준의 손은 계속 변해갔습니다. 공사장에서 굵어진 마디 위에 바늘 자국이 겹쳐졌고 염색약에 물든 손톱 위로 비단의 결이 베어들었습니다. 흉터투성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점점 더 고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닮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준은 공장의 모든 공정을 섭렵했습니다. 원단 관리부터 염색, 기초자수 마감 처리, 포장, 납품까지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도준이 임사순 명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묵묵한 관리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된 작업대를 쓸 수 있다. 자수를 놓아봐라. 도준은 작업대 앞에 앉아 비단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수놓을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땀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매달렸습니다. 완성된 것은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비단 위에 단아한 글씨체로 수놓은 두 글자, 사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거칠고 서툰 바늘 자국이었지만 한 땀 한 땀에 3년간의 참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손수건을 품에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수는 전시관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봄바람은 느낄 수 있었고 꽃향기는 맡을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손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수는 손끝으로 천천히 술을 더듬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올의 장력, 바늘의 깊이, 실의 방향, 손끝이 글자의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사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순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사수는 서울의 화려한 건물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500억의 자산은 장학재단을 통해 전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해졌고 전시관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사순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도준이 어머니를 버렸던 바로 그 섬. 폐가나 다름없던 집은 이제 전통 자수전수학교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작업실에서는 비단실 냄새가 따뜻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수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 앉아 바늘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늘기에 실 꿰는 법, 첫땀 놓는 법, 매듭 짓는 법.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 도준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수는 작업실 한쪽 자리에 앉아 아들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놓는 자수의 결을 손끝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실의 흐름, 바늘의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들의 마음까지. 사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준을 효자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3년 전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던 바로 그 주민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준은 매번 두 손 모아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준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새순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도준에게는 세상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버리던 날 마당에 내던졌던 바로 그 보자기. 하지만 이제 그 보자기를 펼치면 슬픔이 아닌 빛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놓은 모자도가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모자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갯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년 전 사순이 홀로 맞았던 그 바람이 이제는 두 사람의 머리칼을 함께 흩날렸습니다. 사순이 말했습니다. 돈은 덮으면 보자기에 불과하지만 사랑은 수놓으면 역사가 된단다.
도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짓무른 손과 짓무른 손이 맞닿았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굳은 살, 같은 온기. 어머니, 내일은 어떤 시로 시작할까요? 사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 구석, 3년 전 보자기가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스스로 뿌리를 내린 꽃이었습니다. 진흙 위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피어난 꽃. 가장 귀한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밥상과 용서입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중의 도적은 깨뜨리기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은 깨뜨리기 어렵다. 재물을 잃는 것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양심을 잃으면 되찾는 데 한 평생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도준이 그랬습니다. 수백억을 쥐고도 행복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짓무른 손이 보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